뭔가 소리가 생겼네요. 살짝씩. 네, 아주 귀를 정말 이렇게 귀 기울여서 들으면 약간 트리링, 슝 이런 소리가 약간 생겼다라는 거 여러분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 수요일날 이렇게 가끔 하는 거 좋습니다. 사실 저는 저녁 스케줄을 안 잡아요. 안 잡고 운동하는 거 외에는 그냥 쉬고 다음날 열심히 방송하려고 충전을 하고 저희가 그리고 여러분 공짜로 하지 않습니다. 돈 다 받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본의 힘이죠. 자, 열심히 저는 원화책을 하고 있고요. 오늘 데일리인트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과 또 시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아까 전에 참기름 짜듯 짜셨다고 하는데 오늘 그래도 이슈가 이것저것 많았을 것 같아요. 네, 시장은 뭐 지수가 네. 아무리 가만히 있어도 일은 많죠. 그렇죠. 네, 시장에 일이 없으면 뭐 주식시장 더 접어야죠. 한탕 이제 뭐 우리가 변동성을 먹고 이제 거기서 수익을 이제 항상 구가하기 때문에 네. 그 변동성의 흐름을 봐야 되고 또 이유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코스피는 오늘 10포인트 정도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양시장 매도 출발을 했고 기관은 선물 매매에서 출발하면서 좀 좋지 않은 수급으로 출발을 보였는데요. 부채한도 협상 난항에 대한 매물이 출회됐다 볼 수 있습니다. 코스피 대형주 상승의 지수는 방어가 됐고 10분이 지나면서 외국인이 코스피 200 중심 순매수가 전환됐는데 아주 제한적이었습니다. 주가지수 선물로 반등이 나오면서 코스피 낙폭이 축소됐는데 에코프로 BM의 국내 대규모 투자 소식이 이제 어제 장 후반에 끝나고 난 다음에 나오면서 2차전지 소재주가 오늘 아침부터 좀 일부 강세를 보였고요. 러시아가 흑해 곡물 거래 항구의 운영을 막았다는 로이터 통신 보도에 사료, 비료, 농업 등의 테마주가 또 강세를 보였고 그 외에 또 손해보험이나 조선 기자재, 피팅 관련 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개장 직후에 선물 매수하던 기관도 선물 매도로 또 다시 돌아서면서 시장 상승 시도를 제한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지루하게 하루 종일 횡보하던 시장이 2시를 기점으로 주가지수 선물이 또 강하게 반등 주면서 코스피가 플러스 전환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후 3시에 영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됐는데 지난달에 전년 대비 10.1%였는데 이를 하회한 8.7%로 발표되면서 2022년 3월 이후로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거 보면 좋아 보이는데 예상했던 8.2%보다 높은 수준이고요. 전월 대비로도 지난달 발표된 0.8%보다 증가한 1.2%로 발표되면서 예상했던 0.8% 상회했죠. 그래서 지표 발표 이후에 파운드화가 달러 대비 강세폭을 키웠고 이 여파로 달러화는 약세 전환했습니다. 물론 미국의 국채금리가 갑자기 상승하는 모습까지 나오면서 다소 조금은 미국의 시간의 선물이 장중에 하락세를 그 시간에 오후 3시 넘어서 잠깐 보이기도 했던 겁니다. 영국의 물가가 예상보다 높다는 점이 글로벌 인플레 우려를 자극한 점에 영향을 주었지만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알려져 있었던 점을 감안되면서 영향이 확대되는 모습은 다행히 아니었다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전기전자와 운수장비, 기계금융을 매수했고 기관은 금융투자 중심으로 매도가 이루어졌는데 운수장비 업종 정도만 일부 코스피에서 매수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양주체 모두 매도가 나타났고요. 코스피는 단기 과열 부담감이 일부 있고 진전 없는 부채 한도 협상 불구하고 그래도 빠지지 않는 견조한 모습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가 최근 8거래일간 4% 정도 지수가 상승했고요. 코스피는 음식료, 건설, 금융업종 강세를 보였고 소프트웨어나 의류, 바이오는 약세였고요. 그 외에 철강, 기계 등의 민감주도 다소 좀 부진했습니다. 코스닥은 최근 상승했던 성장주 전반적으로 하락세했는데 반도체 소부장과 미디어 엔터, 그 다음에 게임 등이 약세를 보였고요. 어느 정도 시장 지지 요인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바닥론이 이루어졌고 미국의 금리 인상 중단 기대감, 부채 한도 협상 역시 타결 쪽에 좀 더 아직은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큰 방향성을 보이기보다는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뭐 밴드에서 등락하면서 눈치 보는 형태로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반도체나 자동차 쪽의 수급은 아직은 좀 양호한 편이고 엔터와 제약, 2차 전지는 수급이 순환하면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하나씩 이슈 볼 텐데 오늘 뭐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인터넷 관련된 종목들이 하락했고 그 배경에는 중국 이야기가 있었어요. 네, 오늘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던 게 결국은 네. 이제 중국의 이슈인데요. 뭐 어제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는 중국의 음원 플랫폼 텐센트와 유통 계약을 했다는 발표를 하면서 사실 오늘 또다시 뭐 엔터주들이 조금은 오늘 좋지 않을까라는 어제 기대 심리가 뭐 오후에 늦게 이제 생기기 시작했고 그쵸. 어제 시간에서도 뭐 하이브도 괜찮은 모습을 보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중국과 공식 유통계약 체결을 하면서 QQ 뮤직이나 쿠고유 뮤직 그리고 이제 쿠어 뮤직이라든지 취한민 K거 등에서 공식 음원 서비스 시작이 된다 볼 수 있겠고 이걸 기점으로 뭐 동남아 시장 영향력도 또 확대될 수 있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이 텐센트랑 SM이나 YG는 이미 뭐 협업을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좀
좀 확인되면서 일단은 뭐 하이브가 조금 제일 늦게 좀 중국 쪽에 본격적인 활동을 하는 걸로 이야기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악재가 또 나오는데요. 언론에 따르면은 가수 겸 배우인 정용화가 중국 예능 프로그램 출연을 위해서 중국을 찾았으나 돌연 출연이 취소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를 두고 이제 대만 문제 등과 관련해서 한중 관계가 다소 냉각되면서 중국의 한한령이 다소 또 강하게 다시 또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이제 이야기됐는데요. 사진을 띄워주시면, 네, 사진을 띄워주시오. 이게 막 중국 말입니다. 뭐라고 하는 건가요? 어디에 정용화가 써 있나요? 정용화. 정용화인데 전혀 못 찾네. 내용 보시면 이 내용이 뭐냐면 이제 그 광전 총국에서 이게 이제 네. 국가 광파 전시 총국인데 이제 외국 연예인이 중국 내 촬영 제작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광전 총국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근데 각 성과 자치구, 직할시 라디오 및 텔레비전 행정부서가 심사 후 보고를 하지만 aichi 방송국의 예능 프로그램에 정용화가 출연한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언급이 된 겁니다. 결국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아 그 가수 현아 씨도 뭐 중국에 간다고 개인적으로 SNS에 올리면서 네. 중국 쪽에 뭔가 이제 연예인들이 국내 연예인들이 콘서트 같은 가는구나 거에 참여한대요. 이야기가 되는 상황인데 이것도 될지 안 될지 조금 이제 불투명해질 수 있는 거죠. 일단 정영화 씨는 불발이 된 겁니다. 약간 그래서 지방마다는 시도를 하는데 어. 중앙에서 허가를 안 해주는 거군요. 네, 뭐 뭔가 좀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 일부 매체가 통신당 같은 뭐 일부 매체가 이를 통해서 한한령이 아직 철회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분석도 내놨고요. 안젤라 베이비인가? 네, 네, 저기 네, 네. 배우 있잖아요. 블랙핑크. 네, 블랙핑크 콘서트 갔다가 마카오에서 열린 블랙핑크 콘서트 갔다가 지난 그걸 주말이었잖아요. 네, 그걸 갖다는 인증샷 남겼는데 왜 그런 거야? 거기에 뭐 엄청나게 뭐 공격을 이렇게 약간 댓글상에 약간 비난의 공격을 많이 받아서 조금 내부적으로. 문제도 있었다. 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론도 뭔가 좀 그런 아직까지 좀 센티가 좀 우리는 이제 열리는 것으로 기대를 했지만 조금 현실과는 조금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는 그렇네요. 느낌도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다만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또 일부 매체에서는 또 뭐 네이버가 뭐 좀 문제가 뭐 잘 서비스가 잘 안 된다 뭐 이런 아니, 이야기 근데 나왔잖아요. 중국에서 네. 원래 네이버 우리나라 플랫폼 뭐 미국 플랫폼 잘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새삼스럽게 이렇게 나오죠? 글쎄요, 뭐 원래 서비스가 됐는데 뭔가 좀 잘 안 된다고 이야기가 이제 갑자기 저도 불거졌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포털을 열면 이렇게 뭐 사진이나 뭔가 동영상도 뜨잖아요. 네. 화면에. 근데 그런 것들이 뭐 아예 안 뜨거나 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속도도 엄청나게 늦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네이버를 제외한 사이트 뭐 KLX나 한국은행 뭐 이런 쪽은 또 열린대요. 그래요? 네, 그래서 좀 이렇게 일부만 좀 닫히고 일부는 또 열리고 이래가지고 이게 약간 뭔가 좀 애매한 뭐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이슈가 불거지지 않다가 갑자기 좀 불거진 거기 때문에 이게 조금 우려스럽다라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부분은 저희가 좀 아직은 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뭐 극단적으로 좀 안 좋아진다 보기에는 아직은 조금 이르다는 이슈들도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일부 영상이 좀 안 나오는 부분도 있지만 또 되는 사이트도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도 있고 또 정영화 씨가 이제 그렇게 좀 불발이 됐지만 또 현아 씨가 가서 정상적으로 만약에 출연을 또 한다면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신고를 안 해서 정말 그런 걸 수도 뭐 있고요. 그러면 이제 또 문제가 없는 걸로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것은 이제 엔터주들이 오늘 좀 빠지긴 했는데 자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그래도 여전히 모멘텀은 강력하다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이게 뭐냐면은 그 니커 게임의 엔터라는 그 플랫폼에서 가져왔는데 BTS 슈가의 미국의 투어 북미 쪽의 투어입니다. 이 보시면은 티켓이 전부 다 매진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 수익이 북미 수익이 3천만 달러가 넘습니다. 얼마예요 우리나라? 3천만 뭐 이게 전체적으로 뭐 금액을 예 3천만 달러 곱하기 뭐 해봐야 되겠죠. 1,300 뭐 붙이면 얼마죠? 예. 300억?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되는데 박스 오피스 보시면은 제일 밑에 보시면 티켓 가격이 나오는데요. 티켓이 팔린 게 15만 1,195장 정도 팔렸고 네. 프라이스가 뭐 지금 한 $200 정도 되거든요. 아, 그러면 한 30, 기본 한 25만 원, 25만 원, 30만 원, 예, 뭐 그 정도 되겠죠. 싸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또 그 북미 쪽이 또 이제 일단 좀 비싼 쪽으로 특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어쨌든 그 프라이싱 효과가 티켓당 단가가 매우 높게 나왔고 또 여전히 아시아 투어가 14회가 남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콘서트 수익이 많이 들어올 거고 그다음 두 번째로 보여주시면은 두 번째 사진 뭐냐면 핫 트렌딩 송스 해가지고 이게 이제 그 빌보드 핫 트렌딩 차트인데 제일 위에 보시면 베이비 몬스터 와. 데뷔를 이제 갓 했는데 드림이라는 곡이 이제 1위를 있어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인 아닌 신인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좀 핫하다는 느낌이 좀 들고요.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다만 이제 최근에 좀 주가가 일부 이제 엔터주들이 꽤 올라왔기 때문에 또 밸류에이션도 뭐 한 30배 정도까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제 밸류는 싸지 않다는 느낌이 좀 단기적으로는 좀 들고요. 근데 이제 여전히 트렌드는 뭐 글로벌리 좀 핫한 분위기가 아직 남아있다는 점에서는 약간의 경합이 되겠죠. 네. 밸류가 좀 비싸다는 부분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직까지 하반기에도 좀 굉장히 좀 이런 부분들을 핫하게 형성이 되고 있다는 부분에서 주가 부분은 좀 방향성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이런 중국 쪽의 이슈 때문에 좀 만약에 주가가 많이 빠질 수도 있는 부분들은 이제 조금은 지켜봐야 되는 변수가 또 하나 생긴 겁니다. 근데 사실 뭐 중국 때문에 올랐었던 게 없으니까. 그런 기대감은 있었죠. 이제 엔터 쪽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이제 네네. 중국은 아직 안 열렸다. 이거 반영도 안 됐다 했는데 뭔가 기대감을 더 확장시켜 줄 만한 기대감이 줄어들었으니까 엔터 쪽에는 아무래도 좀 악재가 될 수도 있어서 오히려 그동안에 이제 중국 이외의 지역, 특히 북미 지역이라든지 일본 등에 대한 부분을 많이 또 가져왔었기 때문에 뭐 중국이 언제쯤 열릴 거다라는 기대를 네. 그렇게 가능성 높게 보고 있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심리적으로는 상당히 불편하지만 네. 너무 깊게 여기에 몰입할 필요까지는 과도하게 없는 생각하지 말자.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어서 중국 관련해서는 또 하나 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어제 막 파이자 모더나도 엄청 네, 오르더라고요. 맞습니다. 뭐 모더나가 9% 정도 급등을 했었나요? 중국 쪽에 지금 다시 코로나 재확산 조짐이 나온다고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 네. 일단은 뭐 지금 화장품 같은 주도 마찬가지고 면세도 같이 빠졌는데 특히 화장품 ODM 관련 주식들이 빠졌죠. 뭐 코스맥스 같은 종목들도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는데요. 뭐 당연히 이제 경계해야 될 요소이긴 하지만 하나증권에서는 장중에 코멘트를 내면서 이게 이제 갑자기 뭐 없던 게 생긴 게 아니고 일정 부분 조금의 재확산 부분 그리고 백신 공급이 원활하게 되고 있다고 확인되기 때문에 큰 제한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 코스맥스가 유독 주가 크긴 하지만 하락이 크긴 하지만 뭐 해당 애널리스트가 이제 코스맥 쪽에 오늘 오전에 좀 확인해 보니까 뭐 크게 영향은 없는 걸로 파악됐다라고 이제 장중에 코멘트를 냈고요. 하나투자증권에서는 면세부를 포함한 이슈에 대해서 코멘트를 냈는데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코로나 재확산이라든지 한한령 강화 우려 등이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는데 결국은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 전환 의지가 흔들릴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변수인데 핵심인데 그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한령에 대한 이슈는 사실 예측하기 불가능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건 좀 벌어내고요. 여러 가지 기대를 하는 것보다는 숫자가 올라오는 것을 확인하는 게 필요한데 하나투자증권의 뭐 해당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하반기 면세점의 숫자가 상방으로 올라온 것에 대한 견해는 그대로 유지한다. 그러니까 이제 긍정적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펀더멘털리 뭐 이런 관련된 주식들이 많이 빠질 만한 환경은 아니라는 코멘트를 장중에 냈고요. 근데 이제 이런 화장품들이 빠지긴 했지만은 아이패밀리 SC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인디 브랜드 쪽에 중소형 색조 브랜드라는 게 괜찮다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로맨 이쪽이 일본의 화장품 5월 트렌드 어워즈 1위를 뭐 차지했다 이야기가 나오면서 일본 쪽에 확실히 이제 뭔가 강점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오히려 올라가는 모습도 강세가 나타났다. 또 이제 특징적으로 니치 쪽에서 좀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부 관련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6월달에 2차 대유행 정점 전망 중국 쪽에 관련된 부분 때문에 아마 모더나가 올라가면서 이제 국내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이제 그 관련된 진단이라든지 백신 관련 쪽도 이제 의료기기 테마 이런 쪽이 좀 관련을 받았죠. 긍정적으로 이제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은 감염자가 이달 말에 매주 4천만 명 그리고 다음 달 말에는 매주 6,500만 명께 올라갈 것으로 중국 쪽에 이제 추정이 되는 데이터 분석이 나왔는데 좀 우려스럽습니다. 일단은 좀 많이 이렇게 확산이 되면 또 오프라인 활동 자체가 또 막혀지면은 또 거기에서 여러 가지 뭐 행사가 또 취소되거나 이런 부분들도 조금은 이제 우리가 우려할 필요는 있는데요. 변수가 어쨌든 생겼습니다. 이런 변수가. 그래서 중국 쪽에 또 수요라든지 어쨌든 소매에 관련된 개인들의 수요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통제가 되면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부분을 사지 않을 거잖아요. 나가서 소비하는 것들이. 그래서 좀 중국 쪽의 소비주는 이런 변수가 조금 좀 더 체크를 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방금 1일 확진자 검색해 보니까 22,961명 집계되고 있네요. 그렇군요. 여전히 그러니까 물론 낮았던 시기도 있긴 하지만 최고 한 26,000명까지 1일 확진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라는 게 이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데 안 끝날 것 같다라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이 이슈가 과연 또다시 뭔가 중국을 아예 닫게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지는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안 다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 핫했던 또 어제 최근에 계속 핫한 조선주 이야기 안 했었죠? 네, 뭐 최근에 조선주가 계속 좀 연속적으로 이렇게 언급이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마감 시황을 하다 보면 그날 이야기했던 게 이제 생각이 나잖아요. 네. 근데 뭐 일부 이제 좀 어떤 뭐 이렇게 댓글 다시는 분들은 자꾸 이제 엔터 이야기를 왜 자꾸 하냐 말씀을 하시지만 모르니까. 그만큼 이제 그날의 특징 섹터가 이제 네. 엔터주였다는 게 이제 많았었던 날이고 지난번에는 한 번 이제 좀 꽤 올라와서 다소 조금은 오버슈팅 구간으로 좀 접어든 것 같다는 의견도 한번 드렸는데 그때 이후로 한 3, 4일 주가가 좀 쉬었어요. 네. 뭐 빠지기도 했고.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이런 이슈 때문에 또 오히려 더 빠지기도 했습니다만 아무튼 조선과 조선 기자재 쪽도 최근에 조금 몇 번 반복적으로 언급이 돼 있다 보니까 좀 이쪽의 움직임이 지금은 조금 상승적으로 뭔가 좀 들어오는 모습이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SK증권에서 보고서를 내면서 역시 이제 뭐 3차 조선업 슈퍼 사이클이 평균 30년 이상 주기보다 빠르게 도래할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일단 좀 이번에 주기가 돌아왔다는 논리의 리포트를 좀 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어떤 IMF의 점진적인 규제 강화 이게 이제 회사 기구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환경 문제라는 이런 것들 때문에 선박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역대 가장 높은 노후 선대 비중과 더불어서 이와 관련된 뭐 교체 주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슈퍼 사이클이 왔다는 그런 리포트를 오늘 낸 겁니다. 사진을 좀 보시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자 글로벌 인도량 및 조선소 한 개당 인도량 추이인데 자 그 막대 그래프 회색은 글로벌 인도량이죠. 뭐 이렇게 보면은 비슷하게 보입니다. 인도량이 최근에 비슷하게 보이는데 조선소 한 개당 인도량을 보시면 많이 올라가죠. 2019년부터 20년부터 한 개 조선소당 이제 인도량 추이거든요. 네. 그러면 조선소들이 좀 많이 줄어들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전체 글로벌 인도량은 막대 그래프가 큰 차이는 없잖아요. 네. 17년, 18년, 19년, 23년 쭉 보시면 견조하죠. 아주 뛰어나게 많이 이제 막 치솟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조선소 한 개당 인도량을 보면은 늘어나죠. 오른쪽 보시면 일단 좀 전체적으로 크기도 이제 전체 CGT라는 천 CGT라는 그 규모로 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이 대규모 선박이 늘어난 건지 아니면 개수가 늘어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이제 규모가 조선소 한 개당 뭔가는 커지고 있는 게 보이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신조선가 지수와 국내 조선업 PBR 추인데 이게 이제 약간 동행하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만 그죠? 빨간색이 신조선가 지수고 그다음에 조선업 PBR이 이제 회색 오른쪽에 PBR 배수인데 네. 다소 좀 동행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굳이 이제 좀 싸다고 해석하다 보니까 이렇게 붙여가지고 약간 이제 동행하지 않고 디커플링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노랗게 이렇게 동그라미를 SK증권에서 쳤습니다. 그래서 신조선가가 이렇게 동행하다가 신조선가 올라가는데 PBR이 이제 못 따라갔다. 뭐 이런 논리로 이제 이 그림을 그린 것 같아요. 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뭐 신조선가 이제 조선업종의 PBR이 한 2배 가까이 가면 대부분 상단을 찍고 내려오는 분위기가 나왔었거든요. 최근 들어서 한 10년 사이에 보면 PBR이 한 뭐 2배 조금 안 되는 국면 한 2배 가까이 올라가면 항상 거기에서 맞고 빠지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는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사실은 과거 10년 정도 평균적으로 PBR 고점의 한 2배 언저리 정도에서는 조금 고점을 형성했던 밴드였다라고도 사실은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신조선가하고 같이 그려놓고 이제 같이 무조건 동행한다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도 번갈아서 좀 해석을 해서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동행하기 때문에 이게 따라 올라간다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10년 동안의 고점을 보면 어쨌든 2배 언저리 조금 하부터는 어쨌든 고점을 형성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선업종의 PBR도 이제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조선사들의 뭐 성과를 주도하고 있는 부분들이 수주잔고 레벨 대비 낮은 밸류에이션이 측정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글로벌 선정별 노후 선박 비중입니다. 이게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노후 선박 비중이 37.7% 정도 글로벌리 있는데요. 탱커의 노후 선박 비중이 47%, 그리고 뭐 벌크, 뭐 LNG 쭉쭉 나와 있는데 컨테이너선도 43.6%로 꽤 높고요. LPG도 39.5%로 40% 육박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탱커라든지 컨테이너선, 그다음에 LPG 뭐 이런 쪽 관련된 쪽에 노후 선박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이런 수주가 좀 높아질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이는데 결국은 SK증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탱커 같은 경우는 역대로 가장 낮은 선대 대비 수주 잔고 그리고 해상 물동량 상승이 분명한 수요 우위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탱커 시장을 이야기를 했고요. 아마 24년 상반기가 본격적인 발주 시장이 될 거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는 IMO 환경 규제에 따른 선박 교체 수요가 꾸준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고 컨테이너선은 올해 메탄올 추진선 중심의 발주가 올해부터 시작될 거다고 평가했고 LNG 운반선 같은 경우는
국내 조선소는 되게 한정된 건조 캐파가 있잖아요. 그리고 기술력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높은 레벨의 성과나 수요 잔고는 계속 유지될 것이다 보고 있고 중국 조선소의 수주 경쟁 영향은 거의 제한적이다, 거의 없다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조선소의 27년까지 연평균 한 55척 정도의 LNGC를 아마 수주를 할 것으로 본다라고 하면서 LNG 쪽에도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비료 시장에도 이렇게 코멘트를 했기 때문에 조선업종에 대한 부분들이 아마 숫자적으로도 하반기부터 내년 정도 흑자 기조가 유지될 거로 지금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끼고 아마 최근에 조선업종이 조금은 경기에 대한 부분들이 좀 확대되면서 네. 주가들이 좀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조선주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시청자분들의 댓글 반응들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여론이. 그렇죠. 그래서 저도 오늘 이거 SK증권의 보고서 봤는데 그 네 가지 이유를 딱 꼽아서 조선주가 앞으로 다시금 이제 3차 슈퍼사이클을 맞이할 수 있는 좀 약간 과도하게는 표현일 수도 있지만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 성과 부분도 그렇고 지금 뭐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배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그런 긍정적인 빅피처들이 향후에 조선주로 정말 실적도 좋고 주가도 끌어올릴 만한 그런 환경이 돼야 우리 또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이 이제 조선 진짜네 이번에는 하실 텐데 과연 이번에는 정말 진짜가 될지. 사실 맛을 봐야 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쵸, 우리가 그쵸. 마트를 가서 이 시식. 제품 정말 싸게 잘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사람들은 거기서 거기겠지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네. 근데 사실 또 막상 먹어보고 그리고 내가 당장 좀 필요하면은 사둬도 상관은 없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머릿속에 입력되어 있는 어떤 기억과 추억 때문에 무조건 선을 그어야 될 필요는 분명히 없다라는 거죠. 네. 사실 올해 연초에 자동차도 그랬었고 그쵸. 엔터도 사실 마찬가지였어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1월 달에 2차 전지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변화가 보인다라는 얘기를 하면은 우선 관심을 갖는 자세가 중요한 것이지 네. 자꾸로 거리를 두려다 보면 막상 내가 만날 수 있는 그런 확률은 더 적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취향 아니다 하시면 넘기시면 됩니다. 그럼요. 자, 이번에는 농업 관련해서 오늘 또 관련주가 또 시세가 엄청나게 또 분출이 됐죠. 네. 실제 일부 외신에 따르면은 이제 우크라이나 인프라부 차관이 러시아가 피부단위 항구를 차단하고 있다고 이제 밝힌 겁니다. 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17일 날 흑해 곡물 협정의 종료 시간을 하루 앞두고 연장을 했죠. 협정 연장을 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로이터 통신 외신에서 나온 이야기를 이제 따왔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서 이제 러시아가 막고 있다 뭐 이런 항구 차단 소식을 알린 거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미국 국무부 대변인도 뭐 러시아의 조치에 이 같은 행동에 대해서 명백한 약속 위반이라고 하면서 세계 식량 공급을 뭐 인질로 잡는 것을 중단하라고 이제 촉구를 한 걸로 알려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료, 비료, 농업 뭐 이런 관련된 테마 업종들이 다시 좀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요. 참 이게 인플레를 또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좀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인데 뭐 오래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는 자동차 부품주 관련해서 이슈가 또 있나요? 네, 뭐 매출 증가에 따른 고전비 부담 완화라든지 수익성 회복 분석이 최근에 뭐 자동차 완성차뿐만 아니라 중소형 부품사들이 상당히 좋은 그림이 계속 나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괜찮은 모습인데 신영증권에서 또 보고서가 나와서 전통 자동차 부품 사업을 영위하면서 그동안 캐펙스나 R&D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중소형 업체들은 매출 증가가 나오면서 이 고정비 부담 완화로 수익성 회복이 상당히 급하게 올라올 것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최근에 미국과 인도가 새로운 어떤 볼륨 증가의 핵심 기지로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인도 비중이 큰 부품업체들의 실적 개선이 클 것으로 이제 신영증권 보고서 나왔고 이거는 다른 증권사 보고서를 봐도 동일하게 비슷한 어조로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미국과 인도 시장을 보자라고 계속 이야기를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주요 부품업체들의 미국과 인도 매출 비중을 이야기한 신영증권의 자료입니다. 이 보시면은 명신산업이 미국 비중이 거의 50% 가까이죠. 네. 회색이 미국 비중이고 녹색이 인도 비중입니다. 그래서 회사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명신산업은 미국 비중이 가장 높죠. 그런데 인도는 조금 적고요. SL이 이제 미국과 인도가 미국이 한 30%, 인도가 한 10% 정도 되고 화신이 이제 조금 더 높고요. 모비스나 쭉쭉쭉 나와 있습니다. 서현이와가 인도가 훨씬 더 높죠. 네. 그 성우하이텍도 인도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이제 미국과 인도 비중이 높은 회사들을 좀 정리를 한 것 같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그 현대공업과 화신, 뭐 성우하이텍 등등의 감가상각비 부담인데. 보시면은 추세적으로 2020년 이후로 계속 떨어집니다. 그죠? 이렇게 비용 부담이 떨어지면
결국은 수익성 개선이 되는 거예요. 매출 볼륨이 늘어나면서 영업이익률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부품에 대한 원가 통제나 과거 대비 완화됐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은 상당히 긍정적인 부품사들의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고요. 수익성이 상당히 긍정적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자료를 가지고 이제 부품사들이 몇 개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그와 관련해서도 다올투자증권에서 모비스를 좀 이야기를 했는데 모비스에 대한 투자에 대한 몇 가지 포인트를 이제 짚어주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장중에 냈거든요. 사진 먼저 띄워주시면은 현대차와 현대모비스의 PBR 추이입니다. 예, 과거에서 전통적으로 완성차 대비 밸류에이션을 이제 모비스가 할증을 받았었어요. 이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은 검은색이 모비스고 현대차가 그 밑에 갈색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할증을 받았습니다. 모비스가 훨씬 PBR 기준으로 봤을 때는 높게 형성이 됐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 증가한 인플레이션 비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모비스가 더 할증을 못 받고 할인을 받고 있었죠. 현대차 대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했고요. 두 번째 사진 보이시면은 완성차와 대형 부품사 원가율 비교인데 이 전체 보시면은 이게 약간 갈색이 현대차 그리고 밑에 검은색이 기아이고 위쪽에 회색이 모비스 그다음에 약간 푸른색이 한온 시스템입니다. 원가율로 보시면은 완성차가 훨씬 싸요.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싸고 기아가 더 싸고 현대차가 그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쌌고 한원 시스템이 더 높았는데 오히려 이제 한원 시스템이 더 이제 낮게 형성됩니다. 그 2023년 2분기를 시작으로 인건비 포함한 인플레이션 비용이 증가되면서 다소 좀 이제 그래도 이제 한원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하향 추세가 좀 되고 있는 부분이 보입니다. 네. 예, 그런 부분이고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부품 제조 쪽에 평균 판매 단가와 현대모비스의 영업이익 추이인데 이 영업이익률이 이제 검은색으로 봤을 때는 계속 빠졌죠. 상대적으로 계속 빠졌습니다. 그리고 완성차 볼륨 전체 대비 이제 부품 제조 매출액인데 그게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였죠. 그래서 아마 인플레이션 비용이 이제 대응되면서 아마 그 부분들 전가시키는 부분들이 뭔가 나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완성차 부분에서는 상당히 작년엔 좋았지만은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볼륨 증가가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품사들을 굉장히 좀 글쎄 마진 압박이 좀 있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품사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완성차는 실적이 좋게 나왔지만 부품사들은 마진 압박이 있으면서 상당히 안 좋았는데 1분기도 보면은 현대기아가 굉장히 좋았지만 모비스는 상당히 좀 실적이 안 좋았거든요. 근데 이후로는 볼륨 증가 쪽으로 포커스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좀 어느 정도 반등세로 접어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세 가지 정도로 본다면 이제 다올투자증권에서 결국 모비스를 이야기할 때 현대차 대비 할인 거래되고 있는 밸류에이션 갭을 축소할 시점이 왔고 두 번째로는 원가율이 구조적으로 개선되는 구간으로 보는 거다. 그리고 부품 제조 단가가 상승하면서 아마 3세대 플랫폼 신차 출시 본격화 때문에 판가 상승과 재료비 상승분을 전가할 수 있는 시점으로 접어드니까 모비스에 대한 투자는 좀 매력적으로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주는 그런 어떤 코멘트를 다올투자증권에서 오늘 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명신 산업인데요. 아마 FS 리서치라는 쪽에서 이제 간단한 탐방 코멘트를 냈는데 영업이익이 올해 또 2배 가까운 성장을 보일 거라고 이제 간단한 탐방 코멘트를 냈습니다. 올해 매출액은 명신산업이 2조 1,380억 원대 그리고 영업이익은 2,277억 원대 추정이 되면서 영업이익은 작년 대비 79.4% 급증할 것이다. 명신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탐방 코멘트를 했고요. 올해는 현대기아 차량 매출도 30% 성장한다. 그리고 공장별로 본다면 지난해 하반기 미국 텍사스 공장을 가동하면서 작년 상반기에는 이게 전혀 없었던 매출이거든요. 그게 올해 추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매출 성장률을 높게 나올 걸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환율 효과 그리고 운임비 하락, 그다음에 가동률 증가에 따른 고정비 감소 효과 등이 있으면서 명신산업은 상장 초기에 PER이 20배까지도 받았던 고밸류를 받았었는데 현재 같은 경우는 아마 최근에 PER이 한 7.4배 정도 어느 정도 이제 부담이 없는 주가 수익까지 빠져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접근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운 시스템 관련해서는 오늘 조지아 쪽에 신공장 설립이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미 쪽에 생산 능력을 강화한다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한운 시스템 같은 경우도 주가가 오늘 굉장히 좋았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요즘 건설주도 좋아요. 네, 맞습니다. 해외 쪽 얘기가 좀 있어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사실 우리가 이제 그냥 주택 경기로 보면 국내 같은 경우는 아직은 좀 퀘스천이 분명히 있어요. 네. 1분기가 굉장히 안 좋았고 뭐 급매물도 많이 나오고 가격도 많이 떨어졌는데 4, 5월 접어들면서 뭐 매물도 소화가 많이 되고 가격도 좀 올라온 모습도 보이고 전월세 거래도 꽤 많아지고 해서 이게 추세적인 반등이냐 아니면 일시적인 반등 이후에 다시 빠질 거냐 여기에 대한 판단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근데 그걸 뭐 누구도 잘 모릅니다만 전문가들은 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국내 주택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보는 편인 것 같습니다. 추세적으로 지금부터 좋아진다 보기는 좀 그런데 근데 생각보다 사이트마다
좀 많이 튀어오르는 가격이 좀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는 지역도 꽤 있더라고요. 실거래가가.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올라가는 모습은 또 현실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회복되는 거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그래도 이제 국내 주택을 보고 국내 주택 시장을 보고 건설주를 사기에는 조금 이른 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도 이제 건설 관련된 이야기를 나오면서 어쨌든 최근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은 밸류에이션까지 왔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업황의 하방은 좀 낮아지는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연내 출해될 뭐 여러 가지 업종 리스크를 확인한 이후에 시기적으로 연말에 다가올수록 건설주에 대한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좀 높아진 시기가 오지 않느냐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일단은 그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보여주시면은 지역별 미분양 시세입니다. 확실히 뭐 서울 수도권뿐만 아니라 점점점 보면 대구가 가장 높죠. 지금 네. 파란색 쪽이 대구 쪽인데 가장 높고요. 서울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경북, 충남 다 있지만은 대부분 다 높게 치솟았습니다만 미분양 추세가 어쨌든 꺾이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꺾였다 다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올해 들면서 미분양 추세가 다소 좀 꺾이는 부분이 보인다는 거고요. 두 번째 사진을 보여주시면 전국 아파트 거래량 추이인데 자, 1분기부터 거래량이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때 이제 되게 뭐냐면 아마 급매물이 되게 많이 나왔을 시기예요. 1분기에. 예, 저희 아파트도 급매물이 그때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 아파트 급매물이 나올 아파트가 아니지 않나요? 재건축 확정이었지만 그러니까. 세금 문제 때문에 다주택 갖고 있는 사람들은 던질 수밖에 없는 급매물이 나왔죠. 네. 근데 빨리 소진이 끝났습니다. 줍줍 다 하셨겠죠. 예, 저희 아파트는 재건축 확정됐기 때문에 아니, 지금 그렇습니다. 홍보하시는 거예요? 네. 아닙니다. 어디라고 말씀 안 드렸잖아요. 네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거래가 실제 많이 됐고요. 최근에 보면은 그 저점 대비해서는 한 10% 정도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실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매물도 없어졌어요. 호가가 또 높아졌다는 이야기겠죠. 일부 매물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아마 거래량은 전월세 같은 거래도 꽤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래가 좀 회복된 국면이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이제 핵심은 그겁니다. 해외 쪽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제 국내보다는 뭐 해외 쪽의 어떤 수주, 해외 플랜트 수주 역시 상당히 좀 좋아지는 몇몇 건설사가 있다는 겁니다. 이 표는 왼쪽으로 보시면은 에너지 업체들의 캐펙스와 한국 건설사 해외 수주 추이인데 확실히 에너지 업체들의 캐펙스 추이가 2022년부터 해서 보면은 막대 그래프가 우상한 그림이 확실히 캐펙스가 많이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근데 거기에 따라서 한국 건설사의 해외 수주가 확실히 이제 우상한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는 게 보입니다. 최근 들어서. 근데 그와 관련된 회사가 어디입니까? 오른쪽 보시면은 그래서 현대건설과 삼성 엔지니어링이 그와 관련된 부분들이 좀 이야기가 확실히 보이는 쪽이다. 네. 그러니까 오른쪽 보시면 약간 짙은 그 실선이 현대건설과 삼성 엔진을 모아놓은 그 수주 잔고거든요. 그러니까 양사가 어쨌든 합쳐져서 좋아진다는 거고 아래쪽에는 DL과 GS, 대우는 많이 쳐져 있죠.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은 해외 쪽의 수주가 다소 조금 상대적으로 쳐져 있는 회사들이죠. 상대적으로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과 삼성엔지가 해외 수주권이 상당히 좀 굉장히 잘 수주를 받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두 업체를 필두로 뭐 오일이나 가스, 석유와 관련된 발주에 대한 수주를 상당히 훈풍이 기대된다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뭐 이 두 회사를 좀 보자 뭐 이런 논리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 리포트는 그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일부 건설사들의 움직임을 이야기했고요. 더군다나 이제 중소형사 중에서 뭐 삼부 토건 이런 종목들, 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그렇죠. 뭔가의 테마를 끼고 있는 종목들은 또 이제 본격적으로 주가들이 꽤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좀 약간 우려스럽죠. 이게 뭐 이렇게 막 2배 정도 갈 뭐 이런 종목인가 그렇죠. 생각도 듭니다만 어쨌든 뉴스가 이제 계속 나오면서 테마주로서의 어떤 종목들이 주가가 상승세가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나저나 이미 우리 부장님이 조합장이신 게 다 시청자분들이 아시네요. 네, 예, 굉장히 든든하겠다라는 그런 여론이 있는데 실제로 아파트 그 주민분들도 든든해 하시나요? 네, 뭐 한 4, 5년 동안 일하면서 한 번도 클레임이 없었죠. 클레임이 없었다. 예. 근데 아파트뿐만 아니라 나의 자산을 맡기겠다. 이런 분들도 혹시 늘어나고 있나요? 아파트 내에서요? 네. 아파트 내에서는 제가 무슨 일 하는지 이야기를 잘 안 하죠. 아, 순수하게 그 일만 해야지 제가 무슨 일을 한다고까지 이야기를 혹시 지금은 방송을 보시는 분 한 분도 없어요? 있죠. 저희 이제 그 진행 위원분들은 알고 계시죠. 그렇군요.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럼요. 아주 순탄하게 잘 가고 있고요. 네. 예. 그 용인시 내 최초의 재건축 아파트가 되겠죠.
이 뉴스 검색하면 나오겠네요. 용인시내 최초의 재건축 아파트 키워드만 쓰면 나오겠네요. 여러분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보시고요.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육계 관련된 종목이 또 올랐어요. 네, 이것도 역시 뭐 테마입니다. 그렇죠. 세계 최대 닭고기 수출국인 브라질이 야생조류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했다. 8건 정도 확인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전국적으로 6개월간 동물 보건 비상 상태를 선포했다 이렇게 알려졌고요. 지금 브라질이 세계 최대 닭고기 수출국인데 그렇죠. 세계 시장의 가금류의 35%나 공급한다고 합니다. 맞아요. 저는 처음 알았거든요. 이 진짜요? 정도 많이 하는 거냐? 브라질이 이 정도 많이 하는 그 거냐? 회사가 있잖아요. 순살 치킨 있잖아요. 네네네. 그게 대부분 브라질 브라질산 산입니까? 닭다리살이에요. 아, 그 그런가요? 뒤에 이제 보면은 네, 이제 보면은, 앞으로 우리가 브라질 글자를 자주 보게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동안에는 사실 잘 안 봤잖아요. 이게 뭐 그러세요? 이게 뭐 저는 어디서 그게 왔는지. 궁금했어요. 순살을 어떻게 발라냈을까? 그게 궁금해가지고 사람이 저는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사람이 다 하는 건데 저는 그게 다양한 부위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보면은 그게 다 닭다리살이고 네. 이 브라질 닭이 이제 좀 다리가 되게 크죠. 네네네 크고 그러다 보니까 다리살이 어마어마하대요. 그런데 이거를 맞아요. 토막을 내면은 그 순살 그런 것들 발라내는 게 쉽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한번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었던.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닭다리보다 훨씬 더 큰 그렇죠. 예, 네. 닭이다. 예, 뭐 그런데 이제 닭고기 쪽이 이제 이슈가 되는 것은 역시나 이제 뭐 구제역이나 그죠? 뭐 광우병, 미국에서는 광우병, 국내는 구제역 이렇게 소와 관련된 쪽이 이제 뭔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한우 가격이 지금 도매 가격으로 10% 정도 이상 올라왔다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근데 돼지고기 가격도 역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대체육 같은 데 쪽도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사 이익을 보는 게 이제 결국 육계 쪽으로 이제 볼 수 있고, 수산물도 되게 좀 그렇죠. 지금 이제 일본의 어떤 원전수 관련된 이슈가 또 있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게 분명히 맞을 거예요. 센티적으로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육계 쪽에서 일부 이제 좀 수혜가 된다고 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육계 가격 지수도 지금 4월달 들으면서 전월 대비로는 1.3% 상승하면서 어느 정도 육계 쪽도 뭔가 가격이 좀 올라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돼지고기도 지금 주요 수출국에서 생산 비용이 높아지면서 공급이 좀 굉장히 좀 타이트해졌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면서 최근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한우, 소고기도 많이 올라가지만 돼지고기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수요가 이제 육계로 몰리니까 육계도 또 올라가겠죠, 그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겹치면서 돌고 도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만 좀 힘들어지는 거죠, 사 먹기가. 예. 가격이 다 올라가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전해지면서 이제 시장이 이렇게 좀 쉬고 안 좋으면 테마 쪽의 섹터들이 많이 이제 분출을 하죠. 뭐 정상적으로 밸류에이션 플레이를 하는 종목들이 안 되니까 이런 테마성 움직임들이 사실 더 많이 움직인다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닭꼬치 가격 더 오를 것 같아요. 보통 길거리에서 먹는 닭꼬치 가격 뭐 비싸도 한 4,000원대였는데 4,000원? 네. 저는 얼마 전에 휴게소 갔다 깜짝 놀란 게 핫도그 있잖아요.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먹는 핫도그. 그게 이제 한 3,000원, 3,500원이었는데 4,5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휴게소 문 잠깐 닫았던 그 시기의 수익을 이렇게 이제 만회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요즘에 뭐 이렇게 그 편의점에서 파는 뭐 치킨 그것도 뭐 다 14,000원 뭐 이렇게 판대요. 그리고 뭐 요즘에 배달이나 이런 걸 시켜 보면 뭐 거의 한 2만 원대 맞아요. 중반 정도 하지 않나요? 교촌이 네. 가격이 사실 많이 올라서 좀 네. 운매를 맞았잖아요. 실적도 좀 휘청거리고. 그래서 최근에 이벤트 하고 있더라고요. 다시 옛날 가격으로. 아, 그래요? 예. 시켜 먹고 싶은데 지금 이 기회입니다. 시켜 먹어야 되겠네요. 그 정도 가격.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그냥 평소에 그냥 쉽게 시켜 먹었다고 생각할 정도의 그쵸. 그냥 편안한 식품이었는데 이제는 좀 특별한 날 시켜 먹는.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저희 어렸을 때는 뭐 특별한 날 짜장면 먹는 날 뭐 비슷하게 뭐 그런 느낌도 좀 들고요. 많이 네, 비쌉니다. 맞아요. 요즘은 다 실제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벌어야죠. 자, 이 가운데 유가 관련한 종목들도 오늘 좀 이슈가 있었는데 국제유가의 뭔가 상승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죠. 네, 사실 유가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한 달 사이엔 좀 많이 빠진 편이었어요. 맞아요. 확실히 지금은 예전에 뭐 자발적 감산 뭐 이렇게 나오면서 그때 $80를 WTI가 넘어가면서 되게 우려를 많이 했고 일부 이제 왜 해외 쪽에서는 뭐 $100 간다 막 리포트까지 나오면서 사실 좀 설레발을 떨었거든요. 미국 쪽에서도. 근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역시. 그래서 지금 현재 어제 같은 경우에 WTI가 좀 오르긴 했지만 72.91달러니까 뭐 사실 그렇게 과거보다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지금 그 사우디 에너지부 장관이 최근에 이제 카타르 경제 포럼에 참석하면서 오펙이 책임 있는 시장 규제자로 남을 것이라고 하면서 가격 변동성을 이용해 이익을 챙기는 투기꾼을 조심해야 한다. 이게 아마 좀 약간 뭐라 그럴까 유가 관련해서 이제 숏 포지션을 잡은
아마 그런 투자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숏 맞네. 포지션을 하면 하방으로 이렇게 뭔가 포지션을 잡고 있는 투자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관련해서는 경고를 일단 했다라고 이야기 들립니다. 시장에서는 사우디 에너지 장관이 유가에 계속된 하락에 배팅하는 투기꾼에게 뭐 경고를 보낸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다는데 뭐 시장에서는 어쨌든 숏도 잡을 수 있고 롱도 잡을 수 있는 거죠. 뭐 그런 부분에서는 다소 이제 불편할 겁니다.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그들이 말하는 이제 정상적인 어떤 적정 유가라는 게 있잖아요. 뭐 네. 경제 활동을 그 국가가 하기 위해서 적정 유가 수준이 있는데 그거 이제 뭐 떨어질 수도 있다 보니까 이게 좀 약간 본인들 지켜야 될 노선이 마지노선이 있는 거죠. 가격 수준이. 거기에다가 그 다음 사진을 좀 띄워주세요. 이게 뭐냐면 또 로이터 통신에서 해외 쪽에서 기사가 나왔는데 러시아가 휘발유 수출 금지를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도 이제 또 러시아가 뭔가 목리를 부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또 이야기되면서 큰 주식들은 별로 안 움직였어요. 근데 뭐 중앙 에너비스나 흥구 석유 뭐 이런 특히 또 테마성에서 가장 잘 움직이는 종목들 있잖아요. 예. 이런 종목들이 이제 주가들이 많이 올랐죠. GSE 뭐 이런 종목들 뭐 그런 그렇군요. 것들이 움직이면서 관련된 테마주들이 좀 움직였다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다른 테마 마지막으로 확인해 볼까요? 네, 그 결국 이제 재건 사업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우크라이나가 향후 추진할 재건 사업 5천 개의 정보를 담은 데이터베이스를 우리 정부가 공유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 근데 이게 좀 저는 재건 사업이 아직은 좀 와닿지 않는 게요. 안 끝났는데. 네, 아직은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자꾸 이제 재건 이야기가 나오긴 하지만 현지에서는 또 아직은 전쟁이 계속 그렇게 되고 전면전 있고요. 막 있다고 막. 네네 있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현실과 이렇게 이야기되는 게 좀 너무 괴리가 좀 있어 보이는 느낌이 사실 있습니다. 또 국내 같은 경우도 뭐 국토부 장관이 계속 이제 재건 이야기를 뉴스화하면서 내고는 있는데 이게 약간 현실하고는 좀 괴리가 좀 있다는 느낌이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들고 있고요. 다만 이제 오늘 또 재밌는 이야기가 있었던 게 뭐냐면 지난 17일 날 우크라이나 측에서 발표를 했는데 공식 발표를 했는데 한국으로부터 최대 80억 달러의 자금을 받는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측 발표는 그날 1억 3천만 달러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야기한 게 한국으로부터 10조 5,600억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한국 측 발표는 1,716억입니다. 그 돈이 어딨나요 지금? 그러니까 60배 차이거든요. 60배 차이. 그 외교부가 이거 사실 무근이라고 또 공식 발표까지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게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는 약간 뉴스들이 약간 뜬구름 잡는 이야기들이 아직은 나오는 거예요. 저 현실성이 뉴스 좀 떨어지고요. 출처 좀 찾았으면 좋겠네요. 저는 80억 달러.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그렇게 공식 발표를 했다고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누가 그 했는지. 네. 얘기에 발언에 네. 처음에 그 씨앗을 누가 음. 피운 건지. 예. 그래서 이게 정말 뭐 뭔가 진행되는 거 우리도 원하죠. 빨리 전쟁 끝나고 정말 재건 사업에 우리도 좀 참여를 해서 근데 저는 거기서 궁금한 게 이전에 그 이라크 재건할 때 우리나라 기업이 한화였나요? 들어갔다가 돈을 엄청나게 많이 못 받아서 좀 문제가 됐던 적이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있었죠. 네, 그럴 이번에 수 있죠. 우크라이나도 지금 전쟁 때문에 사실 여건이 안 좋을 텐데 과연 이 재건에 참여를 해서 기업들이 수익을 볼 수 있을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뭐 이렇게 도와주고 이런 걸로는 뭐 하겠지만 이게 네. 수익을 볼 수 있는 여건이 될지. 네, 그래서 뭐 사실 뭐 지금 전체적으로 이야기되는 부분들은 이제 최근에 뭐 지뢰 제거라든지 뭐 응급 뭐 수송차 이런 네. 것들에 대한 이야기는 나왔었잖아요. 뭐 그러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종목들은 일부 이제 탄력을 받고 주가들이 오르긴 했는데 이 재건과 관련된 뭐 지원 규모 자체의 금액이 너무 이렇게 상방이 다르게 이야기가 되니까 좀 신뢰도에 대한 부분들은 뭔가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네.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이런 루머들의 소스의 유통 경로를 보면 그쵸. 무슨 이런 그 뭐 유튜브나 여러 것도 있고 아니면 뭐 텔레그램이라든지 여러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에 뭔가 신빙성을 알 그렇죠. 수가 없죠. 그리고 그래서 사실 또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인터넷 메신저 상에서 많이 돌 때는 미쓰리를 많이 또 썼었잖아요. 네, 찌라시 돌 때. 예, 찌라시 돌 때. 그러니까 요새는 텔레그램. 이것들이 돌아다닐 때 모르는 게 없는 분이 있어요. 네. 받은 글이라고. 항상 받은 받은 글이- 글로 보내는 내용들은 받은 다양한 글이- 스토리가 있어요. 그쵸. 근데 문제는 이 받은 글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모르거든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받은 간혹가다가 글을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받은 글을 자기가 만들어요. 그쵸, 그쵸. 그리고 딴 데다 토스를 하면은 그게 자기가 만든 건지 아닌지 모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검증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한 부분 등은 항상 발라낼 줄 아는 능력을 갖는 네.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자, 받은 글 이야기로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탄소 포집 오늘 이슈도 있었는데 요 종목도 장중에 엄청 변동성이 심했잖아요. 맞아요. 예, 이것도 그렇습니다. 뭐 산업통상자원부가 동해가스전에 연간 12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포집 저장하는 네. 사업 예비 타당 조사를
내달 1일 신청하겠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고요. 2조 원 이상 규모의 자금이 투입되는 정부 주도의 첫 대규모 CCS 실증 사업이다. 그래서 25년 사업을 시작한다 계획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 규모가 총 2조 4,340억으로 사업 기간이 25년부터 2030년까지 6년 동안이고 기존에 연간 40만 톤 감축 규모였던 사업이 연간 120만 톤으로 확대됐다고 하니까 관련 종목들이 뭐 클라우드 에어, 에코바이오, 뭐 그린 케미칼, TKG 휴캠스 이런 관련된 테마주들도 역시 움직였기 때문에 이제 시장이 지수가 어쨌든 쉬니까 이런 어떤 뉴스에 따른 테마주들이 역시 활기를 좀 치는 시장이었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데일리 힌트 정말 시장에 있는 모든 이슈들 중에서 주요한 이슈들만 꼽아서 정리해봤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